최근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연쇄살인을 저지른 강씨 때문에 다시 한번 전자발찌의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자감시 제도 과연 무엇이 문제인지 이슈에 지식 한 조각 얹어서 준비해봤습니다. 자, 우선 전자감독 제도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전자감시 제도는 특정 인물의 신체, 주로 손목이나 발목에 GPS가 달린 전자장치를 부착해서 24시간 감시하는 시스템이에요. 전자감시 제도는 1983년에 미국에서 가택연금 대상자들에게 처음으로 시행됐고요. 나중에는 성범죄 같은 강력범죄 전과자들에게 부착을 하게 됐어요. 한국에서도 2000년대 중반부터 여러 성폭력 범죄들, 특히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들이 사회에 충격을 주기 시작했죠. 성폭력은 재범 확률이 높다는 것도 걱정거리였고요. 성폭력 범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전자장치를 도입해서 위험 인물을 관리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오게 돼요. 2007년에 관련 법률이 제정되고 2008년 후반기부터 전자감시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당시 한편에서는 전자감시 장치를 부착하는 게 인권 침해나 이중 처벌의 문제가 될 수 있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주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 법을 독자적인 이중 처벌이 아니라 형벌에 따르는 부가적인 처분 내지는 보호 관찰을 돕기 위한 추가적인 수단으로 해석할 여지도 충분했고요. 또한 성범죄 전과자들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라는 당시 사회적 요구가 워낙 강했어요. 전자감시 제도는 2009년에 미성년자 유괴범죄, 2010년에 살인죄, 2012년에 강도죄에도 확대해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자감시를 관리하는 곳은 법무부예요. 서울과 대전에 있는 두 곳의 중앙관제센터에서 감시 및 위치 추적 업무를 수행하고요. 전국의 수십 개 보호관찰소 및 지소에 있는 보호관찰관이 실제로 착용자들을 대면해요. 재범 위험성이 높은 인물들을 대상으로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고요. 부착 기간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달라집니다. 2020년 8월 5일부터는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석방을 허가해주는 전자보석 제도가 도입됐어요. 2021년 7월 기준으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인물들은 4,847명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전자발찌가 효과가 있느냐를 따져봐야 되겠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효과가 있습니다. 전자발찌의 가장 큰 목적은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 및 감시인데요. 실제로 전자발찌가 도입되고 나서 성폭력을 포함한 강력범죄 재범률이 현저하게 낮아졌어요. 이 결과만 놓고 보면 확실히 전자감시 제도는 존재 가치가 입증이 됐죠. 하지만 현재 시스템에는 분명 문제점도 있어요. 만일 착용자가 전자발찌를 끊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 이슈가 된 강씨 사건에서도 강씨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잠적을 해버려서 잡는데 애를 먹었죠. 그리고 현재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사람들이 여러 명 더 있다고 하고요. 지금도 평균 한 달에 한 번꼴로 전자발찌 훼손 사건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전자발찌가 너무 약한 거 아니냐, 더 튼튼해야 된다 이렇게 비판을 해요. 법무부에서도 대책 중에 하나로 전자발찌를 강화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전자발찌는 당연히 튼튼해야 되겠지만 사실 귀엽고 자르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결국 어떻게든 다 자를 수 있거든요. 단순히 전자발찌가 얼마나 튼튼하냐 보다도 좀 더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전자발찌의 가장 큰 장점이자 약점은요, 범죄를 사전에 억제하고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점은 웬만한 정도의 재범 의지는 미리 꺾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걸 반대로 말하면 아주 강력한 재범 의지를 가진 사람은 애초에 막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범죄를 삶의 유일한 낙이자 돌파구로 삼는 사람들, 공업용 절단기까지 써가면서 기어이 전자발찌를 자르는 사람들 말이죠. 그러니까 전자발찌가 얼마나 튼튼한지 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시스템이에요. 전자발찌 착용자들을 평소에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사고가 터지기 전에 미리 어떻게 막을 것이며 사고가 터졌을 때 얼마나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가, 이런 거 말이죠. 자, 그러면 한국의 전자감시 시스템 무엇이 문제일까요? 가장 큰 문제는 감시 인원 부족입니다. 보호관찰관 1명이 평균 17.3명을 실시간 감시해야 돼요. 게다가 재범 확률이 높은 위험 인물들에 대해서는 1대1 감시 같은 맞춤형 관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제대로 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수준이죠. 물론 전자발찌를 착용한 사람 모두가 동시에 사고를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사건이 터지면 경찰과 협력할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보호관찰관 인력 보충이 시급합니다. 법무부도 이 문제를 알고 있고 보호관찰관 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늘릴 거라고 하니까 기대를 해봐야 되겠죠?
그 다음으로는 전자감시 제도와 경찰의 협력 구조를 좀 봐야 돼요. 현재 전자발찌를 찬 사람들은 법무부 관할이거든요. 이번에 강씨 사건에서 보면 법무부 관제센터에서 강씨의 전자발찌 훼손 사실을 감지하고 나서 서울 동부보호관찰소에 연락을 했고 112 상황실에도 연락을 했죠. 그리고 관할 경찰서로 전달이 돼서 경찰이 출동했고요. 이렇게 경찰이 상황을 모르고 있다가 사건이 터지고 나면 건너 연락을 받고 움직이니까 한 발 늦을 수밖에 없고, 거기다가 영장 신청하고 기다리는 시간까지 더해지면 더 늦어지게 되고요. 그렇다고 경찰이 처음부터 전자발찌 착용자들을 감시하는 것도 쉽지는 않은 일이에요. 형을 다 치르고 사회로 나온 전자발찌 착용자들은 어찌됐든 법적으로는 더 이상 범죄자가 아니라 민간인이죠. 경찰이 민간인의 신상과 위치 정보를 24시간 감시한다면 이건 민간인 사찰, 인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경찰은 법무부에서 연락을 받으면 그때 움직이는 거예요. 하지만 이번 강씨 사건을 계기로 이 업무 구조를 어떻게든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예를 들면 재범 위험도가 높은 인물들에 한해서만이라도 경찰이 평상시 위치 정보나 감시 업무를 공유한다면 어떨까 싶어요. 자, 그리고 하나 더요. 범죄자 처벌만큼이나 중요한 게 교정이죠. 이번에 강윤성 같은 경우에 정말 위험하고 상습적인 범죄자임에도 불구하고 교도소 안에서도 출소 후에도 개인 심리 치료를 못 받았다고 해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사각지대가 생긴 거죠. 그리고 강 씨는 전자발찌를 자르고 사람 2명을 죽이고 경찰에 자수를 했잖아요. 감옥 말고는 어디에 있어야 될지를 모르는 괴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건 교정 시스템의 실패라고 볼 수 있죠. 우리 사회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주기로 했어요. 전자감시 제도는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라 범죄자를 엄격하게 처벌하고 확실하게 갱생시키고 효과적으로 사회로 복귀시켜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이 전체 교정 시스템 속에서 그저 작은 하나의 안전장치일 뿐인 거죠. 어떤 시스템이든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좀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는 재겐종의 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